안녕하십니까. 독고 구금입니다. 오늘은 리틀 멀메이드 인어공주, 번역하면은 그냥 어린 인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은 요새 많이 보이는 단어가, 강제로 보여지는 단어가 이 인어공주입니다. 리틀 멀메이드입니다. 그래서 인어공주에 대한 추억을 되살릴 겸 여러 곳을 찾아보게 되고, 그 새로운 것을 많이 기억 말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원래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인어공주가 끝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야 하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왕자랑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인어공주의 재료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어공주 연표라기보다는 인어공주를 조사하다 보면서 나타나게 된, 글쎄, 쭉 보면은 기원전 400년경 엠페도클레스부터 쭉 여러 가지가 연관됩니다. 파라셀수스, 그다음에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독일의 작가 푸케, 안델센, 그다음에 루살카, 그다음에 밤의 가스파르, 뭐 등등 라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월트 디즈니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원어공주의 세계관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기원전 400년경에 엠페도클레스가 모든 물질이 불, 공기, 물, 흙이라는 네 가지 본질적 원소들의 합성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기본 원소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형태를 바꿀 뿐 어떤 사물도 새로 탄생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원소설은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계승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1490년에서 1540년 사이에 르네상스 시대 의학자 연금술사인 파라셀수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셀수스보다도 파라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그 사원소설을 이어받아서 더 확대해서 사원소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이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처럼 영혼은 갖고 정령들은 영혼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령들은 성격과 행동이 자연과 같다. 그래서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잔혹하기도 하고 변덕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양적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불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세상 모든 물질은 불, 물, 흙, 바람 네 가지 원소 이루어져 있으며 그 네 가지 원소가 고유한 성질인 뜨거움, 축축함, 건조함, 차가움에 조합하여서 만물을 이룬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아까 정령이 있다긴데 그 각 원소를 상징하는 정령이 있다. 그래서 불의 정령은 살라만드라, 물의 정령은 운디네, 흙의 정령은 노움, 공기의 정령은 실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레신에서 가끔 불의 정령을 이프리트, 물의 정령을 CQL, 흙의 정령을 코볼트, 그 다음에 바람 혹은 공기의 정령은 에리얼 등으로 이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말년의 작품으로서 템페스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템페스트에 이 에어리얼이라는 정령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스트 남자 주인공 프로스트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고마워서 거의 하인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스트가 12년 전에 복수를 위해서 폭풍, 즉 템페스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주인공 미란다 여자가 이제 이 배가 폭풍에 파손되는 것을 보는 그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이 템페스트입니다.
물론 템페스트는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별명이 템페스트라는 작품 별명이 생기는데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고 거의 비슷했던 안톤 신들러가 이야기해준 일화입니다. 신들러가 말하기를 이 음악을 듣고 베토벤에게 물었답니다. 이 소나타는 어떤 것인가요? 물으니까 베토벤이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보게나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톤 신들러라는 분이 그 베토벤 전기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자료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주장이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신들러 주장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좀 웃기는 거는 자료를 없앤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자료를 계속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톤 신들러의 이 템페스트 이야기도 요새는 별로 안 믿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템페스트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1811년에 그 독일의 프리드리히 라 모테포키라는 분이 운딘이라는 이름의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은 후에 호프만, 안델센 등 많은 동시대 또는 후대 작가에게 영향을 준 물의 정령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물의 정령 운디네가 훌륭한 기사를 보고 사랑해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나 행복한 생활도 잠시뿐 끝내는 기사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봐도 흥미진진한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일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정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과 결혼하면은 영혼을 나누어 가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운딘에는 기사 홀트 브란드와 결혼을 통해서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정령 운디나가 영혼이란 뭔가 사랑스러운 것이지만 또 뭔가 아주 두려운 것, 무거운 압박,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은 걱정과 슬픔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영혼을 얻은 운디네는 인간, 특히 남성이 바라는 최고의 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홀터 브란드인데 하는 말이 내가 그녀에게 영혼을 주었다면 그것은 분명 내 영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 게 분명하다 말할 정도로 이제 야생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즉 신을 경외하는 이성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 문학에서 물의 정령이 언급된 것은 1300년대부터라고 하지만은 확고한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낭만파들 1800년대 초에 낭만파 작가들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케의 작품은 파라셀수스의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메르켄 지방의 작가 프리드리히 라 모트푸케가 창작한 동화 운디네입니다. 이제 운디네는 파라셀수스가 명명한 물의 요정 이름으로 푸케는 자신의 작품이 파라켈수스의 기초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요정들은 인간과 결혼하면은 인간의 영혼을 가질 수 있지만은 물을 모욕하면은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남편 훌리브란트가 운딘이랑 결혼했는데 그 주위에 친척들은 아직 물의 요정인데 그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베르탈드라는 여인이 나타남으로 인해 갖고 그 불안한 홀트 브란트가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홀트 브란트가 물을 모욕하고 운디네를 모욕함으로써 이제 운디네는 물길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디네는 다시 이 이제 홀트브란트가 베르탈타와 결혼하려고 하자 운디네는 홀트브란트를 포용하여 죽이게 됩니다. 이좀 뭐라고 하나 슬픈 비극적인 동화입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인 이티 허프만과 기르신 이런 분들이 오페라로 개작하여서 좀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호프만은 운디네라는 오페라를 만들어서 크게 히트를 칩니다. 이 호프만은 누구냐면은 이제 그 호프만 이야기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네.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거기에 원작 내용을 쓴 사람입니다. 모래사나이, 고문관, 크레스펠, 잃어버린 거울상의 이야기 등의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모래사나이에 나오는 핵심 인물이 이제 자동인형 올림피아라는 자동인형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수미 씨가 올림피아 이걸 해서 히트친 이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음 한편 안델센의 인어공주 이야기인데 인어공주는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했는가? 왕자가 줘서 결혼하려고? 안 그러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없을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루살카는 이제 체코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이 작곡한 산막 오페라입니다. 이 루살카는 이제 슬라브 신화에 나오는 물의 요중으로 호수나 강에서입니다. 아까 인어공주는 바다에 사는 호수나 강에서입니다. 첫 공연이 1901년 프라하에서 상연되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로서는 송투문, 달에 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8년 라벨, 우리 볼레로라는 노래를 아시면 라벨, 물의 유의 등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라벨의 음악 중에 밤의 가스파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곡이 옹딘인데 이 옹딘이 운딘이라는 말을 프랑스 말로 하면 옹딘이 됩니다. 다음 1989년대 인어공주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히트를 쳤고 올해 2023년 실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89년도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그 전에 것을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적인 내용으로 보고 해피엔딩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어공주가 거품으로 사지 않고 마녀를 왕자가 물리치고 왕자랑 인어공주가 결혼하게 됩니다. 2023년 내용은 좀 더 내용이 바뀌어서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나오고 그 마녀를 왕자가 아닌 인어공주가 물리치고 왕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능동적 공주란 얘기입니다. 안델센 이 공주의 저작 배경은 내용은 인어공주의 줄거리는 용왕의 딸이 지상의 왕자에게 반해서 인간의 다리를 갖기 위해 목소리와 바꾼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왕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마침내 물거품이 되고 끝으로는 불멸의 영혼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소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결국 나무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줄거리고 이것은 안데르센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아픔을 은유적으로 바꾼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이 사실 수많은 여자에게도 차였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에게도 차였고 수많은 여자에게도 차였습니다. 이 안데르센의 모습입니다. 이 안데르센은 좀 못생겼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오랑우탄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이 가끔 뜬금없이 평생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안델센이 돈을 많이 벌어도 못생긴 외모 탓에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연애도 못하고. 그 처음 여자인 자신의 절친의 여동생인 보이트에게 고백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 운명적으로 자기 후원자의 아들인 에드워드 콜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친하게 되니까 약간 구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에드워드 콜린이 도망가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델슨이 이제 극한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델슨이 독실한 루트의 신자였는데 자기가 동성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실현까지 당했으니까 스트레스가 2배, 3배입니다. 그 슬픔을 동화로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어공주라고 합니다. 그 후에 뭐 여러 남자에게 사랑 고백도 하고 거전이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물론 다른 몇 명의 여자에게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들세는 양성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이 차였던 여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니 린드라고 합니다. 제니 린드. 이 사람은 어릴 때 목소리가 좋아서 발탁이 됐어. 노래를 많이 부르다가 목을 이제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목소리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를 이제 고쳐준 사람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인데, 그 목소리를 찾고 나서 제니는 스웨덴에 가까운 덴마크에 진출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델센하고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안델센이 이제 소심하니까 제대로 고백을 못하다가 제니가 어디에 가는데 기차역에 따라가서 편지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보고 애정 실린 동생의 진실한 바람이거든. 나는 동생일 뿐이다라고 떠납니다. 그래서 안델센 눈에는 제니의 모습이 아주 냉정하게 보였던지 그 동화 눈의 여왕, 우리가 예전에 겨울 왕국 디즈니 만화 겨울 왕국의 기초가 되는 눈의 여왕에서 어려움 심정을 가진 공주를 제니를 모델로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제니 린드는 중간에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 미국 가자는 사람의 설득에 미국을 가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미국 순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대한 쇼맨에서 이제 제니 린드가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OST 제목 이름은 Never Enough입니다. 제니 린드는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는 정도로 노래를 잘합니다. 29세에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목소리를 다쳤을 때 마누엘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목소리를 이제 새로 또 훈련해서 재활시켜 갖고 낫게 해줍니다. 근데 은퇴했는데 미국의 흥행사인 바넘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델센 동화는 삶을 어렵게 살아서 상당히 많이 슬프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도 이렇게 죽었고 엄마도 이렇게 죽었고 전부 다 슬프게 돌아가셨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어공주에서 이제 그 마녀가 해를 요구한 이유를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어공주를 안델센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하면은
이제 상류 사회로 진입을 꿈꾸는 평민들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오르려는 인어공주에게 다리를 주는 대신에 마녀가 요구한 것은 여의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드러낼 자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박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시 위치 이 자꾸 마녀라고 했긴 남자는 마법사를 하고 여자는 자꾸 마녀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냥 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시 위치가 혀를 요구한 까닭은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이 혀가 그 마법의 약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시 위치는 사실 정직한 편이죠. 왜냐면은 그 어린 인어가 왔을 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짧은 시간에 왕자를 보고 그렇게 사람이 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너건이들 봐라, 5명 다 요새는 바다가 나가지도 않고 육지 가지도 않는다. 바다가 더 재밌다고 이제 가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말해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도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네가 지금 가더라도 왕자를 사랑받을 일도 없다. 아주 희박하다. 혹시 사랑을 받아서 결혼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다리를 만들어도 그 다리 걸을 때마다 칼로 빼는 듯한 아픔이 있다. 그 다음에 재료를 만들려면은 네의 목소리, 즉 네 혀를 잘라야 한다. 그래서 마녀는 모든 고지의 의무를 다 이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디즈니가 인어공주를 만들면서 많이 바꿨기 때문에 마녀가 아주 사악한 존재로 만악의 근원으로 보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또 마지막에 진짜 처음 이야기할 때는 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했지만은 마지막에 언니 5명이 머리카락을 받아서 그 자매들의 머리카락을 받아서 그녀를 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단검을 주면서 네가 왕자를 찌르고 그 피로 다리를 적시면은 새로 지는 의미가 생긴다라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친절한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언니들이 머리카락을 팔아서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제 마녀가 악역 취급을 받는 것은 이제 자꾸 목소리를 갖다 했는데 목소리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못 내게 혀를 잘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사실은 그 처음부터 재료로 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녀는 인어로부터 이 혀라는 재료 외에는 모두 직접 충당했고 심지어 자기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서 피를 넣기까지 했지만 별도의 대가를 별로 받은 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인공과 계약하는 존재들이 뭐 독소조항 있는 날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 읽어보면은 독소조항이 한 개도 없고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고지해 줍니다. 결국 선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유럽의 이 마녀, 착한 마녀, 민간 치료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에 있는 요정 데모, 페얼리 감마들, 그러니까 요정 데모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공주의 경우에도 여기서 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마녀 우르슬라가 이제 이웃나라 공주로 바뀌는데 실제적으로 이웃나라 공주는 인어공주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근데 워낙 이게 디즈니 인어공주가 유명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각색되었기 때문에 마녀와 이웃나라 공주가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했는가? 인간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불면을 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어의 일생 300년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왕자의 부인이 되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불면의 영혼을 가지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인어공주의 원본 번역판을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어들은 300년을 살아갈지만은 영혼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죽게 되면 바다 위에 물거품이 된단다. 반대로 인간은 짧은 수명을 갖고 있지만은 영혼이 사는 영혼을 지녀서 몸이 사라진 뒤에도 살아간단다. 그 영혼은 반짝이는 별을 넘어서 깨끗하고 순수한 공기 위로 올라간단다. 그래서 어린 인어는 번역본은 인어 공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틀 머메이드, 어린 인어라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린 인어는 자기가 하루라도 인간의 몸을 가져서 별 위의 아름다운 세상의 행복을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시간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죽으면 다시는 파도 소리와 아름다운 꽃들과 빨간 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할머니에게 영혼을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것은 인간 남자가 어린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고 진심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 일부가 그녀에게 흘러들어가서 둘 다 인간의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운디니 이야기 때도 그 홀르브란트 영혼이 같듯이 이렇게 영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 위치를 찾아가면은 마녀가 하는 말이 정말 어리석군. 왕자가 너와 사랑에 빠지게 해서 영원한 영혼을 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일차적인 부수적인 거고 영혼을 얻고 싶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꼬리가 사라지고 두 다리가 생길 거야. 하지만 칼이 내 몸을 자르던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너는 여전히 아름답고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모두가 너를 아름답다고 말할 거야. 발을 내디딜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느낌을 받고 피가 흐를 테지만은 견딜 자신이 있다면은 널 도와주도록 하지. 이거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녀가 자기가 어떤 이득을 더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린 인어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본에도 그 인어공주는 능동적인 여인입니다. 이제 저기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고 능동적인. 저는 할 수 있어. 자기의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녀는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생각해봐. 인어가 그러니까 인간이 되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없다. 아버지한테 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네가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는 다음 날 아침 바다 위의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거야.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어린이가 창백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놔. 그 혀를 내놓으란 얘기죠. 물약을 만드는 데에 내 피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 남는가요? 너의 아름다운 외모, 우아한 움직임, 예쁜 눈 이런 것들만으로도 너는 남자의 명을 뺏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법사 위자드와 마녀 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마녀도 뭐 여자 마법사 이런 거 하면 될 텐데 흑주술사 호칭으로 주로 전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인어공주 이야기할 때는 마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여자 마법사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녀인데 만함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마녀 대신 시위치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 물약을 얻으려면은 그 값으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요. 내 목소리에 내 피를 섞으면은 양날에서는 칼날점 맞아 날카로울 거야. 이거 시위치 하는 말은 내 작은 혀를 내밀면 잘라야 하니까. 그러면 약효가 좋은 물약을 얻어질 거예요. 결국은 이제 물약을 어린 인어와 시위치의 그 피로 만드는 겁니다. 인어공주의 마지막 부분 해석판을 보면 공주의 딸이 됩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백 개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형상들이 다니게 되고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니까 형상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넌 공기의 딸들과 함께 있단다. 인어에겐 영혼이 없지.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가질 수 없어. 인어가 영혼을 얻으려면 다른 힘에 의존해야 된다. 공개의 딸들도 영혼이 없지만은 착한 일을 하여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 있지.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의 딸들, 공개는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 있고 영혼은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해서 인어는 영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면 그러니까 인간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의 딸들은 스스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에 흑사병이 도는 인간들을 파괴하는 무더위를 식히고 꽃향기를 퍼뜨려 건강과 부활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따뜻한 나라 가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은 불면의 영혼을 얻어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어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인어 공주나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했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를 공개의 정령들 세계로 끌어올린 거예요. 즉 인어 사원수 중에서 물의 영혼, 물의 정령, 인어가 이제 공기의 정령으로 올라간 겁니다. 한 단계 올라가게 됐죠. 이제부터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은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인어는 영광스럽게 해를 하고 있지만 남겨진 배에서 왕자와 신부가 그녀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물거품을 보고 인어 공주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300년이 지나면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자고 어린 인어가 말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더 빨리 갈 수도 있답니다. 이제 착한 어린이를 만나게 되면은 300년에서 1년씩 빼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1년씩 더 일찍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버릇이 없고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눈물 한 방울마다 하루씩 추가되어서 늦게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라벨의 음악 중에서 밤의 가스파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가스파르는 페르시아어에서 유행한 프랑스어 단어로 왕실의 재물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이제 캐스퍼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재물을 지키는 자 캐스퍼면서도 약간의 어떤 작은 악마 비슷한 지옥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됩니다. 밤의 가스파르는 베르트랑의 같은 이름의 산문 시집에서 세 개를 발췌하여 1곡은 4대 정령 중 물의 정령인 운딘에 하고 비슷한 겁니다. 2곡은 교수대, 3곡은 장난꾸러기 요정의 이름은 스카르보입니다.
특히 스카르보는 그 이제 어렵다는 라벨을 곡들 중에서도 테크닉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연주하기가 가장 어려운 곡이라고 합니다. 온딘, 물의 요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물길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카르보는 이제 작은 악마, 연주상이 고난도를 요구합니다. 작은 난장이 악마의 작은 업무 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루살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슬라브 전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 무척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인어공주를 발표한 것이 1837년이고 이 오페라가 초연된 것은 1901년이므로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인어공주보다는 운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정령이라든가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이 운딘의 어떤 플롯급이 하게 됩니다. 대략 줄거리는 호수의 민물, 호수의 요정이면서 물의 요정인 루살카가 호수가 몇 번 오게 된 인간세계 왕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마녀에게 마법약을 먹고 똑같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반납하고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지만은 왕자는 다른 나라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는 루살카는 저주받은 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녀의 사랑을 깨달은 왕자가 와서 루살카를 만나는데 루살카가 나랑 새로 만나면 죽는다 해도 그래도 만나겠다 하고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체코판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곡은 달에 붙이는 노래, Song to the Moon 아주 유명합니다. 더보르자크의 작품입니다. 오페라 루살카는 슬라브 신화에 근원하여 더보르자크가 작곡한 사막의 오페라입니다. 달에 붙이는 노래. 월트 디즈니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어떤 의미에서 해피엔딩이고 왕자와 결혼, 불면의 획득이 목적이었는데 왕자와 결혼을 못했지만은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공기의 딸인 정령이 되었기 때문에 반텀의 해피엔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현실판 해피엔딩을 위해서 왕자와의 결혼을 완성하려다 보니까 시위치가 나쁜 역할을 바뀌고 이웃나라 공주를 나쁜 시위치가 이제 마법으로 변한 것으로 내용이 바꿔버리게 됩니다. 원본에서 사실 왕자가 바닷가에서 본 여자는 이웃나라 공주가 맞습니다. 이웃나라 공주가 수도원에서 신부 수업 중이다가 어느 날 왕자를 해변가에서 발견하고 맨 처음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이웃나라에 가서 공주를 처음 볼 때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우리 왕자는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어공주는 실망하게 되지만은 인어공주의 현실판 엔딩을 위해서 2명을 아기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디즈니는 동심 파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트 디즈니의 뭐 아름다운 목소리를 빼앗기고 이 이웃나라 공주가 이제 그 바다 마녀가 악역으로 나오면서 변해서 되었다라는 설정입니다. 둘 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악역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악역이 된 바다 마녀를 왕자가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새로 찾고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예,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